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훈입니다. 자, 어제 밤에 눈이 내렸고요. 눈 내린 뒤에 아침 공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비교적 따뜻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그 며칠 동안 한파가 몰아닥친 끝에 좀 예년보다 포근한데요. 자,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2도로 어제와 비교해서 6도가량이 같은 시간에 높고요. 또 오늘 한낮 기온도 영상 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좀 포근한 그런 또 겨울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 교통 통제도 좀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 또 황사까지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관리에 또 주의가 필요한 오늘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군대 역사문화공간 재활성화 사업에 도전했던 원주시가 최종 대상지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안으로 원주 유일의 당관국장이었죠. 아카데미 국장의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원주시가 매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내용과 함께 또 평창군의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월 13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종합 뉴스입니다. 향후 20년간 강원도의 미래 종합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2040 미래강원 강원도 종합계획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40 미래강원은 북방평화경제권의 거점, 웰리스 공동체, 또 동북아 일일 생활권의 중심을 3대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교도소에서 어제 재소자 11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방역당국과 영월군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11명 중 3명은 지난 6일 확진자와 2인 1실에 같은 방을 쓰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월교도소는 수감자와 직원, 또 종사자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해서 감염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을 특화한 전용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횡성군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전기차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용단지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군은 이 모빌리티 특화단지가 정부와 강원도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기차 생산 관련 업체 유치에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군대 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의 최종 대상지에 이 원주시가 쉽게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주 유일의 당관국장으로 남아있죠. 아카데미 국장의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의 박광식 문화재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광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관장님과 좀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이 군대 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이 네. 문화재청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원주시가 도전했었는데, 네. 최종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좀 네. 포함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거라고 좀 우리가 보면 될까요? 네, 저희가 원주시가 2019년하고 2020년 두 번 도전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사업에 선정되지 못해서 아마 원주 시민분들께서 많이 실망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문화재청의 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은 일정한 공간의 근대 건축물들 전체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해서 그 원도심의 어떤 도시 활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주시는 중앙동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의 12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왔는데요.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그
그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일정한 공간 내에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들 전체를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는 취지였는데 저희가 그 12건축물 전체가 등록되기에는 좀 기준에 미비하다는 그런 좀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지정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거보다는 이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아름다운 도전이었다고 좀 그런 자평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아름다운 도전도 중요합니다만 아름다운 결과가 더 진짜 아쉽기도 합니다. 네. 자, 이게 뭐 이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올해도 이제 2년 단위로 진행이 됐는데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문화재청에서는 추후에 진행될 예정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었죠? 네, 맞습니다. 3-4번쯤 채울 건가요? 저희가 그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같은 경우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공간에 대해서 전체 그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이 전체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는 게 가장 주요한 요건인데요. 네. 그 저희가 그 12건축물들 중에서 몇몇 건축물들은 굉장히 호평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오히려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들은 게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간 전체에 대한 건축물을 등록하는 방향보다는 개별적으로 이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로 지정 추진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문화재 지정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그 시내 이 거리 전체를 놓고 봤다라고 한다면은 좀 개별적인 이 건물의 특성을 좀 더 연구해봐야 되겠다는 것이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경쟁력 있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번에도 이제 저희가 심의를 받으면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아카데미 극장하고 가톨릭 센터 요 두 건물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분들께서도 건축사적 의미랑 문화사적 의미 또 근현대를 관통하는 원주의 정신이 함께 묻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현장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카데미 극장에 대해서는 그 소유주랑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등록문화재 부분을 좀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아카데미 국장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지금까지 과정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녹아 있는 그런 것도 결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예전에 지금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만은 젊은 세대들은 아카데미 극장 원주에 뭐 이거 뭐 멀티플렉스, 멀티 시네마 외에 이게 단관극장이 어떤 건가 좀 약간 생소하기도 할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카데미 극장은 1963년에 건립이 되었는데요. 당시 평원로를 사이에 두고서 시공간하고 함께 이렇게 마주하고 있었던 영화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기억이 남아있을 텐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 원주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2005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에 복합 상영관이 생기면서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06년에 폐관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그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 또 원주 시민들의 도움과 또 소유주분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안녕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14년 만에 재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행사 진행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아카데미 극장에서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하면서 원주 시민들께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 극장에서 영화를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연령대 구분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우리 팀장님 본 적 있습니까? 여기에서 영화? 저는 여기서 봤습니다. 저도 나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저도 봤고요. 예, 예. 어느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재냐 네, 아니냐. 예. 네, 네. 그런 가운데 근데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 등록문화재 지정이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면에서 어떤 건축사적인 가치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네네. 좀 어떻게 우리가 또 이런 그 추진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원주에 스크린이 하나인 단관극장이 예전에는 모두 5개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원주라는 도시만의 독특한 정서였는데요. 건립순으로 보면은 군인극장, 원주극장, 시공간, 문화극장, 아카데미 이렇게 5개가 있었는데요. 원주극장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군인들을 위한 극장, 전용 극장이었습니다. 그게 퀴즈 내고 싶네요. 좀 젊은 분들 대상으로 예, 군인극장은 지금 어느 자리일까요? 라고 하면 예, 몇 분이나 맞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보건 숫자이라고 하면 이제 다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군인극장이 56년에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몇 년 후에 이제 건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주극장은 57년, 시공간은 62년, 오늘 주제가 된 아카데미는 63년, 문화극장은 69년에 이렇게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극장을 제외하고는 원주시 분들이 이제 대부분 평원로를 시도로라고 부르는데, 시도로에 이렇게 다 4개의 극장들이 한꺼번에 있어서 그거를 일명 또 시네마 로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네. 현재는 다 이제 철거가 되고 아카데미 극장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만 남아 있는 거였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단관극장으로서의 어떤 문화사적 의미랑 건축사적 의미가 있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봐도 광주에 있는 극장 하나랑 원주에 있는 극장 하나 이렇게 단관극장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관극장이라는 그 시기를 반영하는 건축사적 의미랑 문화사적 의미를 부각시킬 때 굉장히 소중한 건축 자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원주 시민들의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하나 다 남아있는 공간이라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그 단관극장이었던 곳 건물이 남아있는 게 네네. 굉장히 드물군요. 왜냐하면은 이제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그렇죠. 도심이 이제 재개발되면서 그 땅이 넓다 보니까 개발해서 이제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예. 지금은 다 사라지고 지금 이제 광주에 있는 극장하고 원주에 있는 극장, 이게 이제 유일한 상태입니다. 그렇겠네요. 땅값은 또 당연히 비싼 지역이 있을 테니까 네. 그냥 놔두지 않았겠죠. 네네네. 그러면 또 이제 그 시도로 네. 진짜, 또 원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좀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될지 좀 복잡하기도 하군요. 네. 아무튼 세옹지만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해서요. 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록문화재 제도도 이제 여타 문화재 지정 제도와 아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그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에 이제 등록 심의를 신청을 하면 문화재청에서 이제 심사를 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등록에 대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지금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준비를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문화재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가급적이면 좀 빨리 구비를 해서 문화재청의 등록 심의를 빨리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원도심 쪽에서 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건물들이 모두 몇 개 정도 있죠? 지금 원주시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거는 총 8개가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많은 수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어떤 건물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대표적인 것들로는 이제 원주역 급수탑, 원동성당, 반곡역사, 옛 조선식산은행, 지금 저희에게 이제 제1은행으로 알려져 있는 그렇게 해서 원주에는 총 8개의 등록문화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 8개 네. 등록문화재가 이미 있는데 네.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 단순히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또 이제 아카데미 국장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요. 좀 다른 네네. 그 현재 기존의 등록문화재와 이제 함께 네. 포함해서 좀 네. 어떻게 활용할지 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네. 그 아카데미 극장은 그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소유주분의 동의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안녕 아카데미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시민분들께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청소도 해주시고 또 그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잘 해주셔서 원주 시민들하고 이제 2차례 안녕 아카데미라는 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 네. 굉장히 지금 이제 정리를 다 해놔서 지금 현 상태로서도 이제 개방을 하면 영화도 가능하고 영화 관람도 가능하고 공연도 가능하고 다양한 전시라든가 뭐 그 속에서 뭐 회의 같은 이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작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부분을 소유주랑 협의하고 어떤 뭐 등록문화재로서의 뭐 선행되어야 되는 절차라든가 매입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갖춰진다면 네. 원주 한 도심 안에서 굉장히 활용도 높은 건물이면서 또 건축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요즘 그 레트로 열풍 속에서도 한가운데 그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이고 또 시민들에게 또 다른 그 기억을 전승시켜준다는 아빠의 기억을 자식들한테 전승시키고 자식들이 네. 또 기억을 전승시켜준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곳에서 영화를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로 이제 연령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빠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데려가서 라떼는 말이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매입 절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우선 그 저희는 이제 문화재 부서이기 때문에 예. 등록문화재로서의 어떤 그 지정이라는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등록문화재 지정하고 관련해서 이제 또 소유주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또 지정된 다음에 매입 절차는 또 이제 소유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라떼는 말이야 좀 이야기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역사박물관의 박광식 문화재 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어제 원주시에는 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누적 확진자 수가 416명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고위험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또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확진자는 계속해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어제 4명이 발생을 했고요.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416명이군요. 네, 현재 원주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16명이고요. 414번과 415번, 416번 신규 확진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는 최근 상주 BTJ 열방센터 및 인터콥 선교단체를 방문한 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원주시의 누적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어섰고 강원도의 누적 확진자 수도 1,400명을 넘었는데요. 원주시는 적극적인 선제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매주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자체 의료 인력이 없는 요양시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원주 치약체육관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보건소 이선주 방역대책 추진단장에게 듣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같은 그 감염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원주시에서도 또 예방적으로 요양시설 등 그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이고 선제적인 검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감염원을 차단하고 자체 의료 인력이 없는 그런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들이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화요일하고 목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치약체육관에서 이동 선별 검사소를 설치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고위험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위험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또 선제 검사를 매주 실시한다는 거로군요. 네, 원주시는 지난해부터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앞서 지난 5일 고위험시설 45곳에 820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는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고령층이 많은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요양원을 대상으로 한 선제검사에서 관계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같은 건물의 거주자 12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서울시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23%도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집중되면서 고위험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성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에 대비해 요양시설 등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파견할 대체 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위험시설의 종사자는 매주 한 번씩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고위험시설의 고령층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제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고위험시설 종사자에게 듣겠습니다. 코로 키트 이렇게 넣고 이렇게 비비고 목 이렇게 비비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냥 요양보호사라서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저번 주부터 이게 확정된 건 없대요. 요양보호사 분들이 많이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환자분들하고 주로 이제 우리가 일하는 데가 환자분들이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그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네. 자,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 보면은 감염 속도 조금 진정세로 들어가지 않았느냐라는 또 인식도 있습니다만은 이 마지막까지 방역 수칙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연말연시 특별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17일까지 연장돼 시행되고 있는데요. 국민 생활과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던 지난해 말과 비교해보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는데요. 방역 강화 조치의 감염 속도가 한층 꺾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확진자 발생 흐름을 지켜본 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계획인데요. 방역 수칙을 모두가 철저히 지켜야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조기에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평창군이 정부의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 도내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또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푸드플랜과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평창 유통산업과의 안병진 평창 푸드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평창군이 정부의 2021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는데 먼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근래 들어서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고령화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 등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가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식품 접근성을 좀 개선하고 계층 간의 영양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선하고 품질 좋은 국내산 농산물을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푸드플랜과 연계해서 지속 가능한 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이번 사업에 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9개. 꽤 많은 수가 아닌데 가운데서 유일하게 평창군이 선정되었어요. 네네. 좀 어떠한 사항들이 이번에 좀 평가되었다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 군은 민선 7기 군수 공약 사항으로 평창 푸드플랜 추진을 위해서 2019년 11월에 저희가 평창 푸드플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작년 4월에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평창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44명의 평창군 먹거리 위원회가
7월에 출범해서 민간 협의체로서 먹거리 공공성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평창 로컬푸드 기획생산출하의 회원 240여 농가를 조직해서 지난해 10월에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을 개장하는 등 짧은 시간에 체계적으로 평창 푸드플랜을 구축하고 추진하는 점이 아마 높게 평가돼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사업이 이미 그 선행적으로 실시되었던 것 이런 부분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거로군요. 네네. 그럼 이번에 이 선정된 시범 사업 뭐 예산 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요? 또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그 평창군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그 6억 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는데요. 네. 50%인 그 3억 400만 원이 국비고 나머지 50%는 군비로 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올해 그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은 그 평창군 내 그 지원 대상자가 1,500여 가구가 있으신데요. 네. 네. 매월 그 1인 가구는 한 4만 원, 그리고 2인 가구는 5만 7천 원 등 그 월별로 가구원별로 차등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예. 지원 방식은 관내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신청하시거나 월 1회 집에서 직접 수령하실 수 있는 꾸러미 지원 사업 등 중에서 선택하여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직접 가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아니면 자택에서 또 꾸러미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로군요. 예. 이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기 나름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발급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발급은 11일 월요일부터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대상자는 저희가 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시스템을 활용해서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차상위 계층 그 대상자 명단을 저희가 확보해서 네. 사업 대상자로 저희가 확정을 해드렸고요. 예. 바우처 카드나 꾸러미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좀 지참하시고 읍면 사무소를 좀 방문하셔서 대상자 확인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족중에 그 위임을 받아서 대신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위임장 그 대상자하고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읍면 사무소 산업부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업이 좀 잘 운영되어서요. 취약계층의 영양 섭취 수준 향상도 이루어지고요. 네. 또 지역의 먹을거리 선순환 체계도 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창유통산업과의 안병진 평창푸드 팀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